네, 정치권 소식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다. 주요뉴스에서 이렇게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3월 13일 전에는 탄핵 심판의 결론이 나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박한철 소장의 얘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의 박상철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박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예. 그리고 SBS 보도국 정치부의 민성기 선임기자도 함께합니다. 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한철 소장 얘기를 제가 전해드렸는데요. 3월 13일 이전에 선고를 내려야 한다. 거기에 대한 박한철 소장의 이유가 있었죠. 나름대로 근거가. 또 뭐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3월 13일이 임기가 종료니까 그 전에는 결정을 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박한철 소장이 이달 말일에 임기가 끝나서 헌법재판소를 떠나야 하고 그럼 재판관이 8명으로 줄어들고 예. 3월 13일에 이정미 재판관마저 떠나면은 7명으로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은 탄핵 심판이 만에 하나 인용된다고 한다면 6명이 찬성을 해야 하는데 7명 중에 6명이면 9명 중에 6명과는 천지 차이다. 뭐 이런 얘기겠죠? 아무래도 그 헌법재판관들이 참여하는 재판관들이 줄어들면 결정의 정당성 문제도 생길 수 있으니까요. 일단은 3월 너무 빨리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정미 재판관이 재직할 때까지는 결정을 내려야 된다. 이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박한철 소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이 국가적으로 매우 위중한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이 이 소장이 없는 공석 사태로 불가피하게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또 한 분의 재판관 역시 한 달 보름여 뒤인 3월 13일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재판관 1인이 추가 공석이 되는 경우 이는 단지 한 사람의 공백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심판 결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심리와 판단에 막대한 지장을 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 구성에 더 이상 이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이 사건의 최종 결정이 선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박한철 소장이 얘기한 대로라고 한다면은 과연 3월의 달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3월 달력 보면서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3월 13일이 월요일이네요. 이정미 재판관 임기 만료고 통상적으로 헌법재판소가 목요일에 결정 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이번에도 목요일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3월 9일이 탄핵 심판의 결정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전제가 달려 있습니다. 탄핵 심판, 탄핵 소추가 인용된다. 즉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다는 것을 전제로 할 경우에는 3월 9일부터 60일 내에 다음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그럼 60일 내면은 언제가 될까요? 5월로 가봐야겠죠? 3월 9일에 결정 선고가 나면 60일이 되는 시점이 5월 8일. 그렇다고 한다면은 5월 첫째 주에 대선이 있을 가능성이 크겠네요. 근데 5월 첫째 주에는 뭐 초파일을 비롯해서 부처님 오신 날을 비롯해서 연휴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피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보다 더 당겨질까요? 뭐 4월 말 정도로 당겨질 가능성도 있죠. 5월 8일에 할 수도 있죠. 5월 8일도 가능하죠. 가능한데 대체적으로 대선은 원래 정규적인 대선이 수요일 날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관행을 존중해서 수요일을 대선일로 잡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5월 8일에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은 보통 대통령 선거일은 임시공휴일 하지 않습니까? 임시공휴일이. 그러면은 연휴가 또 상당히 길어지게 되고 이런 면에서 보면은 이건 아직까지 저희가 가정하에 얘기를 나누는데 조혜진 의원님 보시기에는 지금 5월 첫째 주 지금 민성기 기자는 저 연휴가 많기 때문에 4월 말로 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또 준비하는데 시간 걸린다고 하는데 60일 꽉 채울 수도 있고요. 예, 저는 후자 가능성이 좀 더 많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정치권들의 요구, 특히 선발 주자 위에 나머지 모든 후발 주자들은 조금 하루라도 더 반전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선관위에다 그런 요청을 할 것이고 선관위가 그런 것들을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은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그 고전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5월 8일 정도에 대선이 된다면 그 전에 연휴가 겹치는 문제가 있어서 일부에서는 또 그 투표율 또 이렇게 저하라든가 이런 걸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분위기로 보면은 이 선거에 국민적 관심이 엄청나게 집중돼 있고 진영은 진영별로 여당 진영, 야당 진영 다 아예 그 선거 판세가 한쪽으로 확 기울어 가지고 해보나 말하는 선거가 되지 않는다면은 양 진영이 다 결집할 가능성이 많아가지고 또 여론조사도 보니까 젊은 층은 또 이번에 투표 참여하겠다는 여론이 상당히 예전보다도 높고 또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다고도 이제 볼 수 있는 보수층대로 이걸 어떻게든 야당 집권을 막아야 된다는 그런 의지들이 강해가지고 또 결집할 가능성이 있어서 연휴에 큰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투표율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 교수님 보시기에는 4월 대선, 5월 대선 사실 시점상으로는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월이 차이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4월 대선과 5월 대선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겠네요. 특히 연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오늘 지금 그 박한철 소장의 이야기에서 저 일정이 잡혀진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2말 3초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월 9일이라는 날짜가 무너질 수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 헌법재판소에 탄핵을 보내자고 했을 때 처음에는 야당이 좀 주저주저했어요. 그때만 해도 박한철 소장을 비롯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때 임명한 재판관이 많기 때문에 불리할 것이다라고 해서 좀 주저했었는데 지금은 그 문제를 떠나서 일정의 문제로 오게 된 것은 저는 헌법재판소장의 저 말의 그 의미는 이런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인용의 가능성을 한자락 깔면서 일정의 문제로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건 신속하게 서두를 성질 문제라는 것을 암시를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3월 13일이라는 날짜에 꽉 채워서 3월 9일이라기보다도 오히려 좀 더 앞당겨 줄 수 있다. 저도 여기 나와서 쉽게 언제한다 말하기 제일 하기 힘든 그 일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조금 더 앞당겨 줄 수 있다라는 느낌을 저는 이 박 소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끼게 됩니다. 네,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정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말대로라고 한다면 3월 13일 이전에 날 가능성이 대단히 커졌습니다. 탄핵 심판이 인용된다면 다음 대선은 4월 말, 5월 초에 치러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결정 선고 일정을 대략적으로 밝히면서 정치권의 움직임도 상당히 빨라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새누리당에서 떨어져 나온 바른정당의 창당 소식. 바른정당도 이제 대선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바른정당 창당대회 어떤 모습이었는지 저희가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재밌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대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농단 사태를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바른정당의 새 출발을 보고드리고 다가오는 설날에 세배하는 마음을 모두 담았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지난 12월 27일 우리는 새누리당을 탈당했습니다. 27일 만에 바른정당 창당을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 바른정당의 창당을, 탄생을 큰 소리로 외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큰 함성으로 함께 해 주십시오. 꼭이요! 용감한 개혁입니다. 개혁을 하려면 진짜 용감해야 됩니다. 비실비실을 할 것 같아도 제가 엄청 기가 세고 용감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바로 세우겠습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죠? 음악회에 가면 조용필이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젊죠?
새롭죠? 저쪽에 문재인? 우리 쪽에 남경필? 누굴 선택할까요? 누굴 선택할까요? 남경필! 꼭기요! 윤석인 기자, 어쨌든 재미는 있습니다. 그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지사가 뭐 스티브 잡스처럼 이렇게 프레젠테이션하는 형태로 얘기를 한 건가요? 보수 정당의 이런 행사는 목소리만 크고 딱딱하고 재미없는 걸로 아주 유명한데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스티브 잡스 흉내내면서 두 대선 주자가 자기 정견을 발표하는 게 아주 특색이 있네요. 아무래도 좀 새로운 보수 이런 걸 지향하다 보니까 젊은 감각,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퍼포먼스 이런 걸 강조한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꼭기호는 사전에 약속됐던 일종의 구호입니까? 정인연을 맞아서 저렇게 한 모양이죠? 뭐 미리 사전 예행 연습을 좀 했다고 그럽니다. 예. 정병국 대표가 예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을 도왔던 측근이었죠? 네, 비서 출신이죠. 네. 갑자기 그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의 이야기가 기억이 나는데 일단 조혜진 의원께 여쭤볼게요. 예. 저 무릎을 꿇는 일종의 이벤트죠, 세리머니. 예. 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목소리가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잘했다는 의견, 저것은 단순히 쇼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있고. 예. 그건 그 본인의 마음이 그대로 토로가 된 거죠.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이 탄핵 상황까지 오게 된 데 대해서 지금은 이제 갈라져 나와서 다른 당을 만들었지만은 대통령 만드는 과정 또 집권 3년, 4년 동안에 어쨌든 집권당의 한 일원이었는데 그거를 그 감시견의 역할, 영어로 워치도그 역할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때 경고를 못 하고 또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해가지고 국정이 그렇게 왜곡되지 않도록 역할을 못한 데 대한 책임은 당을 떠났다고 해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 원죄로 지고 가야 된다는 걸 이제 본인들이 느끼는 것이고 또 이렇게 새로 창당을 하는 것이 그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갖다가 그 죄는 끝까지 지고 가겠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정권이 탄핵된다고 해서 대한민국 보수 정치가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갖다가 또 국민에게 알리고 또 앞으로 정치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은 없도록 우리가 그 책임지고 역할을 다 하겠다는 그 각오도 보여주는 것으로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 의원께서는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갈 곳 잃은 보수 표심이 바른정당을 주목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을까요? 저 반성하는 모습이? 글쎄요, 우리 바른당으로 같이 이제 조 의원 옆에 계시지만 저는 좀 쓴소리를 좀 해볼게요. 어떻게 보면요, 바른정당은 새로운 정당을 창당했다기보다도 뭔가 정치적으로 피난 행렬 같다라는 느낌을 갖게 돼요. 새누리당에서 나온 것이 새로운 강력한 그 보수 정치 돌파구를 찾아가는 그런 힘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뭔가 정치적 피신을 나왔다는 모습, 이걸 지울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바른정당을 만들면서 제가 창당 과정을 쭉 지켜봤는데 국민과 같이 호흡하기보다도 그 의원들이요, 사실은 새누리당에서 괜찮은 의원들이었습니다. 인상도 좋고 스마트하고 또 수도권에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의원들이 서로 잘났어요. 그러니까 우등생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이거 퍼포먼스하고 이런 모습들이 아까 우리 기자께서도 얘기했지만은 보수는 원래 딱딱한 게 아니라 굉장히 진지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라고 보거든요. 이 정당의 저런 모습들이 열린우리당이 처음에 창당될 때 저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참신했는데 그게 진정성이 없고 쇼 퍼포먼스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갖거든요. 그래서 저런 형사의 구성도 어떤 느낌 갖게 되냐면 저 좀 괜찮은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무대가 참 볼만하다. 새누리당보다는 칙칙하지 않다라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즉 새로운 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은 새로운 모습을 창당 초기에 잡지 뭔가 힘을 보여주지 않으면 집은 나갔지만 새누리당하고 역시 나가서 집안 싸움하는 정치제로도 남을 수 있다. 그런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뭐 인재 영입이라 이런 것을 좀 더 과감하게 한다 생각이 듭니다. 조혜진 의원이 박 교수님 얘기 들으면서 조금 다시 반론하고 싶은 내용 있어요? 예, 뭐 반론이라기보다도 그 새누리당이 친박 패권 정치하에서 이렇게까지 망가지게 된 데는 그분들 책임 1차적으로는 크지만은 그 안에서 그 비주류였던 비박이 견제 역할을 제대로 못한 점도 사실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비박이라는 것이 친박이 아니라는 것뿐이지 이게 무슨 구심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별도의 정체성도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당을 만들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제 교수님 말씀 같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국민들은 새로운 정치, 새로운 보수를 기대하는데 부응할 만한 그런 확실한 새 정치 비전을 보여주느냐, 또 그걸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 또 혁신된 보수의 모습이 뭐냐, 거기다가 또 그걸 이끌어갈 만한 국민적 리더를 여기서 만들어낼 수 있느냐, 또 대선에서 의미 있는 승부를 펼칠 수 있느냐, 이런 과제들을 앞에 놓고 있는데 지금은 정빈국 당대표가 이야기했지만 짧은 기간 안에 당을 창당하다 보니까 경황이 없었는데 이후에 이제 대선 과정에서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당의 앞으로의 진로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바른정당의 경쟁력을 보여주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대선 후보로 어떤 후보가 나올 것이냐, 경선은 어떻게 치러지고 그래서 경선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겠느냐 이런 모습일 것 같은데 오늘 바른정당 조금 전에 화면에서 보셨던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바른정당에서는 가장 먼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오늘 새정치 새시대를 여는 역사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제19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철인 같은 지도자 한 사람이 세상을 이끌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나누고 협력해야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과 그리고 당을 뛰어넘는 협력을 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혁신입니다. 그것이 새정치입니다. 그래야 구체제의 어둠을 걷어내고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남경필 경기지사의 경쟁력, 또 유승민 의원이 오늘 하려고 했다가 남지사 얘기 듣고 내일로 미뤘죠, 출마 선언을. 내일로 미뤘습니다. 두 사람의 경쟁력은 어떻게 보세요, 기자들은? 아직까지는 지지율 조사를 하면 크게 도드라지지는 않죠. 그렇지만 두 사람들이 다 젊고 보수 진영에서는 개혁적 성향이 상당히 강한 사람들이고 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경쟁적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 뭔가 좀 새로운 보수의 컨텐츠를 좀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사람들 가운데 남경필 경기지사와 안희정 충남지사가 공교롭게 같은 우리 나이로 53. 65년생입니다. 예, 우리 나이로 53, 65년생이니까는 상당히 젊고 가장 막내들이네요, 두 사람이. 그런 셈이죠. 그래서 50대 얘기 나올 때마다 두 사람이 같이 이벤트를 하기도 하죠. 예. 세종시로의 수도를 완벽하게 이전하자 이런 데는 또 공동으로 나와서 기자들에게 설명하기도 했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 박 교수님 보시기에 바른정당의 유승민, 남경필 아마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영입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일단 반기문 전 총장을 빼고 유승민, 남경필 충분히 매력 있는 카드가 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있긴 있어요. 바른정당의 장점이 뭐냐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의원들의 어떤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좀 국민들에게 좀 신선하다는 것도 분명히 있고요. 또 후보들도 상당히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또 쓴소리를 하자면은 저는 바른정당을 만든 걸 보고 보통 창당 과정으로 보이지 않고 마치 원내 교섭단체를 만든다는 생각이 들었듯이 남경필 지사라든가 유승민 의원을 보면 뭔가 이 실내에서 자기 모습을 보이고 뭔가 좀 치고 나간 면이 부족하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출발 좀 참 잘했다고 봅니다. 이슈 파이팅이 대단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아젠다를 끌고 가구나 이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 되는데 가장 강자를 치는 전략. 문재인은 늙었고 나는 젊었다라는 식의 것은 남경필의 성장을 좀 멈춰버린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이슈 파이트로 좀 가는 것이 남경필을 위해서도 좋고 바른정당의 외연을 저는 확장시킨다고 보고요. 문제는 유승민 의원인데 제가 작년인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만은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 하는 이야기가 만약에 그때만 해도 바른정당 생각 안 한 거죠. 새누리당에서 유승민 후보가 되면 가장 겁이 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유승민이 주고 있는 이 개혁적인 보수 이미지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가만히 1년의 정당 과정을 보면 지금 화면에 나온 정병국 대표라든가 이런 참 고생을 많이 하는데 유승민 의원은 당을 위해서 고생을 별로 안 하고 있다. 역할이 없는 게 아닌가. 정말 새누리당에서 나왔으면 새로운 세력을 좀 끌고 올 수 있는 힘과 비전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단순하게 헌법 1조만 이야기하는 더 이상의 것이 안 보이는 안타까운 모습. 그래서 아직은 지금 이미지로서는 굉장히 훌륭한 정치인이지만은 대선 후보로서의 중량감은
한 2%가 아니라 한 20% 정도 부족하다. 순서로 또 해버렸네요. 조혜진 의원께는 제가 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이야기 먼저 전해드린 다음에 묶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선택, 최종적으로 독자적으로 창당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3지대에 가서 중심이 되겠다는 건지 반기문 전 총장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여권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 반기문 전 사무총장은 정치 교체의 당위성,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즉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볼 때 정치가 이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 자체가 되어 있다. 이런 참 솔직한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 방법은 결국 정치를 바꿔야 된다. 아직도 그 패권, 기득권에 매달리고 있는 정치의 낡은 그 틀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되겠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사람을 바꾸는 그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가 교체돼야 된다. 그래서 그 개헌, 또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정치 시스템이 마련돼야 되겠다. 조 의원님, 바른정당에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우리 당에 와라. 그래서 유승민, 남경필과 함께 멋지게 한번 경선해보자. 지금 이런 얘기를 계속 나오고 있는데 가능성 있습니까? 워낙 이제 귀국하시고 나서 한 일주일간의 정치적 그 행보에 대해서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그 독자 세력으로 한번 가보겠다고 하셨다가 해보니까 좀 여러 가지 좀 애로가 있어가지고 정당에 들어가는 게 순서가 같다고 하셨는데 또, 그제 사이에는 또 이제 또 말씀이 좀 달라가지고 또 그리고 본인이 좀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화두로 던진 정치 교체라는 것이 사실은 기성정치하고 손잡는 과정에서 정당에 들어가거나 정당하고 연대하는 과정에서는 또 이게 이 조화가 안 되는 부분도 또 있거든요. 모순적인 요소가 있죠. 그래서 그런 데 대한 고민은 이해가 되는데 또 한편 생각하면은 그 기존 바른정당에서 반기문 총장을 지지하는 의원들을 좀 이렇게 규합하고 또 새누리당에서 충청권 의원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기문 총장 지지 의원들을 또 규합해가지고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게 아직 그 후속 보도는 안 나왔지만 오늘자 보도 보면은 어제 바른정당의 창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본인 캠프의 그 선대본부장으로 영입하기로 됐다는 것처럼 그렇게 또 나오는 걸 보면은 이게 물론 저는 그게 새로운 정치인지도 의문이지만은 또 그 구도로 볼 때는 바른정당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갖다 빼내서 내 별도의 세력을 만들겠다는 그런 구상으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 어떤 그 행보로 가실는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오세훈 전 시장은 어떤 선택할 것 같습니까? 근데 본인이 그에 대해서 부인을 안 했어요. 일단 보도상으로 보면은 부인을 안 하고 그 주변에 인용된 그 발언으로는 확정됐다라는 식으로 이제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한 바른정당에 들어오기보다는 그 지지하는 당 지도부라든지 의원들을 이렇게 밖으로 빼내가지고 새누리당의 충청권 의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별도 정치 세력을 만들려고 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바른정당으로 당장 들어올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어제 오늘 상황 보면은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반기문 전 총장이 정치 교체를 얘기하는데 정권 교체가 아니고 물론 야권 주자가 아니라 범여권 중도 세력의 대표자를 자임해서 그런지 정치 교체란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반기문 전 총장이 얘기하는 정치 교체가 뭡니까? 지금까지 나온 거는 이제 패권 세력이 아닌 그러니까 새로운 정치를 지향하는 세력의 모임, 그런 세력의 구축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87년 체제니까 개헌을 통해서 정부의 체제를 뉴스타트 시킬 수 있는 이런 의지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에 특히 오늘 의원들과 간담회한 내용을 보면 직접적으로는 표현을 안 했지만 내 조언자들 중에 중간지대에서 독자 세력을 구축해야 된다라는 사람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한 걸로 봐서는 일단은 제3지대에서 독자 세력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중도보수연합 이런 형태로 바른정당과 연대를 하고 그리고 개헌을 고리로 야권과의 또 연대를 구축하는 이런 단계적인 한 3단계로 나뉘어져 있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혹시 간담회 스케치한 그림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그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이 앞으로 반기문 전 총장을 돕기 위해서 새누리당을 떠날 의원들로 봐도 되겠습니까? 뭐 그런 의원들이 정진석 상당히 있죠. 원내대표, 심재철 국회부의장도 있는데. 간담회 자체가 이제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주최한 건데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반기문 전 총장 진영과 매우 가까운 인사로 좀 분류되고 있고요. 그 옆에 앉은 지금 뒤에 보이는 정진석 의원은 뭐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하겠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박지인 전 의원의 비서관 출신 서기루 씨 모습도 잠깐 보였네요. 오늘 참석한 24명의 의원은 대체적으로 최소한 반기문 전 총장과 정치적으로 보조를 맞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 자리에 참석한 의원들의 면면을 찬찬히 살펴보면 반기문 전 총장과 함께할 국회의원들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의 움직임, 바른정당에 합류할지, 바른정당과의 연대나 협력은 어떤 모양으로 전개가 될지 한다면 그 부분도 앞으로 저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어제 상당히 큰 논란이 됐었죠. 저희도 주요 뉴스로 전해드렸었는데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전시회 여성의 나체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한 풍자 그림. 이 그림이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느냐 아니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해서 여성 전체에 대한 명예훼손이냐 이런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정치권 결과적으로 사과 요구가 빗발치자 더불어민주당도 오늘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여성은 물론 국민 일반의 최소한의 상식마저 저버리는 것이다. 표창원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고 있지만 타인의 인격을 짓밟고 사회가 쌓아올린 도덕과 상규를 훼손하는 것까지 자유의 영역으로 보호될 수는 없다. 국회 윤리위에 제소할 것이다. 야권 전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정치인으로서 도가 지나친 행위입니다. 민주당의 작금의 오만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해당 의원께서는 진솔하게 사과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신속하게 윤리심판원을 가동해서 해당 문제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도입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치 풍자의 정치인의 개인 여부의 문제로 저희는 해석합니다. 이것은 징계 사유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가 블랙리스트처럼 또 다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제한하는 그러한 기제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직접 의원회관에 난입해서 이 그림을 바닥에다 내동댕이 친 그 행위 자체는 또 다른 폭력입니다. 저는 이 폭력 행위는 처벌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상호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면은 일단 표창원 의원이 이런 전시회 주최한 데 대해서는 사과하고 당 윤리위에서 징계하겠다. 그런데 표현의 자유를 여전히 강조를 하네요. 그 그림을 내던지고 짓밟은 행위는 처벌돼야 한다라고. 그래서 이게 꼭 사과가 전부는 아닌 발언이네요, 보니까. 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 사과에 무게가 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민주당 내에서도 이게 야권의 소위 3대 아킬레스건이다 하면 안보, 여성, 노인 이렇게 세 가지를 꼽는데 그중에 여성 문제를 건드린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사과하고 징계하는데 무게중심이 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표창원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했고 표창원 의원은 아직 사과 안 했죠. 입장 표명도 사과라고 하기에는 뭐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겠다. 뭐 이 정도 선에서 얘기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논란이 계속되면서 의원들도 SNS 통해서 이런저런 자신의 생각을 SNS에 글로 띄우기도 했는데 그거 한번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바른정당의 하태경 의원, 표창원 작품 사전인지 여부 거짓말, 말 바꾸기 했으니 사과 한번 더 해야겠다. 저 그림 전 사전에 몰랐다라고 하는 그 부분인데 알고 봤더니 그 그림 앞에서 사진 찍었다 이런 내용이죠.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뭐 요즘 태극기 집회에 계속 참석해서 또 많이 알려졌는데 이래놓고 좋다고 낄낄거리고 있는 건가요? 상당히 표창원 의원을 비판하는 것 같고요. 김문수 전 경기지사도 문재인 전 대표가 영입한 인재 1호가 표 의원이다. 영입 인재 1호라는 분의 자질이 과연 이 정도냐.
기본적으로 범여권 쪽 사람들의 이야기여서인지 표창원 의원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데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상당히 발빠르게 어제 논란이 일자마자 빠르게 SNS 통해서 이런 생각을 밝혔습니다. 작품은 예술과 자유고 존중돼야 하지만 그 작품이 국회에서 정치인 주체로 전시된 것은 적절치 않았다. 박 교수님이 어쨌든 민주당 사정에 또 밝으실 것 같고 표창원 의원이 문재인 전 대표의 민주당의 표를 상당히 깎아 먹었다. 적어도 100만 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 표가 지속될 수도 있고 더 커질 수도 있고 그런 문제고 예민한 문제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전 대표는 어쨌든 뭐 영입한 의원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을 지는 자세는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이제 민주당에서 다양스럽게 진영 논리를 강하게 부각 안 시킨 건 참으로 잘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저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두 가지 문제가 있다 봅니다. 하나는 여성 비하 문제라는 것은 이것은 진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 하든지 이걸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 추락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야당이 조금 잘 나간다고 해서 아까 당장에 오만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뭐 헌법재판소 판결이 아직 안 났고 모든 재판이 이제 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추락하고 뭔가 마지막이 보이는 현직 대통령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잔인하게 몰아붙인 것은 정치적 품격에서 굉장히 어긋난다는 것. 이 말을 못해서 그런지 이것이 바로 야당이 항상 지적받고 있는 포용력과 수용성의 부족성을 빗댄 거가 거의 한 자리에 깔리다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한 그림을 표창원 의원이 직접 그린 건 아니기 때문에 직접 그랬으면 이제 사퇴란 말도 맞긴 맞아요. 그런데 정말 국민의당에서 적절하게 좀 중계를 해준 것 같은데 진솔하게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조혜진 의원님께는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표현의 자유가 더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명예훼손이라는 여성 모독이라고 하는 그 지적이 더 중요하다고 보세요? 좀 전에 문재인 대표께서 예술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예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예술을 모욕하는 거라고 보고요. 정치적 표현의 영역이죠. 그거는 뭐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술의 자유도 어느 정도 내재적인 한계가 있듯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더 한계가 있습니다. 상대방에 피해를 주면 안 되죠. 모욕을 하거나 명예훼손을 하거나 아니면 뭐 업무 방해를 하거나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상호 대표도 역지사지란 말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거는 책임져야 될 부분 책임져야 되고 거꾸로 저는 이렇게 가면은 지금 특검에서 문제되고 있는 블랙리스트 필요하다는 이야기 나올까봐 저 오히려 걱정입니다. 저렇게 예술의 이름으로 이념의 도구로 쓰고 선동의 도구로 쓰고 정치적 편향의 도구로 쓰니까 그런 걸 예술이라고 하는 작가들을 그에 둘 수 있느냐는 말이 거꾸로 나와가지고 이 블랙리스트 수사에 이 초점이 흐려질까봐 그걸 걱정될 정도로 저건 너무 나간 겁니다. 저런 걸 지금까지 진보 진영에서 무감각했는데 불감증처럼 행동했는데 이번 기회에 예술은 예술이고 정치적 표현은 표현이고 정치적 표현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고 책임져 가고 있으면 하고 그렇게 상대방에 피해 끼쳐놓고 나는 예술이다. 나한테 난 아무 책임 없다라고 말하는 거 이제는 좀 정리가 되고 야당에서 좀 그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잠시 뒤에 이 자리에 나오실 유인태 전 의원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